제1부 19번째 보름달의 밤, 옛날 어느 고을, 안개 자욱한 새벽이면 늘 구릉 너머로 매화 향이 퍼지던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도 19번째 보름달이 떠오른 어느 봄, 한 집안의 규방에는 열흘 넘게 닫힌 창이 있었다. 안에서 불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고 바깥에서는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 방의 주인은 혼례를 치른 지 열흘이 되었으나 남편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새색시, 이름은 춘심이라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살며시 이불 끝을 들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녀의 손등은 이미 몇 날 며칠을 그리해온 듯 자연스레 옆구리를 가리고 그 틈으로 남편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 아닌 듯 몸을 구겼다. 그러나 애초에 다가오는 이는 없었다. 그 남편, 이름은 상철이라 학문과 절제의 사람이라 불렸다. 혼례 첫날 밤, 그는 말없이 등진 채 누웠다. 그날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속으로 12번이나 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몸이더냐. 그러나 그 물음은 허공 속 한숨으로만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면 바람은 창살을 흔들고 매화나무 가지가 벽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춘심은 자주 눈을 떴다. 그때마다 상철은 이미 자는 듯했다. 아니면 자는 척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등은 늘 단단했고 그녀와의 거리는 밤마다 손 한 뼘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 홀리에를 치르고도 이 열흘 동안 왜 한마디 말도 없으신가요? 그녀는 어느 날 낮 자수틀을 멈추며 조용히 읊조렸다. 하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남긴 흔적은 아침 찻잔의 미세한 입김과 문 앞에 놓인 책 꾸러미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안채의 정원에서 홀로 서 있었다. 연못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새색시의 발그레함보다는 흰빛의 서늘함이 더 짙었다. 바람이 볼을 스치면 눈가에 맺힌 물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한밤중에 몰래 꺼내보는 저고리 고름 조각이었다. 혼산날 밤, 떨리는 손으로 풀려던 고름은 반쯤만 풀린 채 그대로 끊어졌고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그 끊어진 고름을 그녀는 옷장 밑에 숨겼고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나는 여전히 혼례 첫날 밤에 머물러 있다고 되뇌었다. 이따금 그녀는 문득문득 무언가 들릴 것 같은 착각에 휩싸였다. 예컨대 뒷담 넘어 방앗간 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혹은 누군가 낮은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바람 소리. 그러나 그건 환청이거나 마음속 욕망의 잔상일 뿐이었다. 그 방앗간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로 회자하곤 했다. 낮에는 참가에 빻는 소리, 밤에는 울음 섞인 소리, 씨바디 고개를 넘어간 여인들은 반드시 방앗간을 지나간다네 라는 속담도 있었다. 춘심은 그 말뜻을 아직 알지 못했다. 11번째 밤이 밝았다. 이날 밤은 유독 밝았다.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정수리 위에 걸려 있었고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아도 환했다. 춘심은 그 빛 속에서 다시금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 집안의 여인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이요.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머리맡에 놓인 3단 거울을 열었다. 거기에는 혼례 전 친정 어미가 붙여준 작은 편지가 있었다. 그 아이야, 고을에서 벼슬을 논할 만큼 총명한 선빈이라.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네가 가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성급히 실망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여인의 기다림은 언젠가 꽃을 피우느니라. 그 편지를 다시 접으며 춘심은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럼 지금은 꽃이 피기 전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든 달빛이 흔들렸다. 방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낮지 않은 그러나 조심스러운 걸음, 문고리 너머에서 멈춘 그 기척.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춘심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상철은 여전히 등진 채로 조용했다. 혹시
방앗간에서 누군가 이 집으로 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바람 소리였을까? 그날 밤, 춘심은 처음으로 깊은 잠이 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들이치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안채에서 문간방까지 조용히 발을 옮기던 그녀는 그 문턱 너머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붉은 실로 묶인 채 다급히 접힌 종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의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일 밤 방앗간 뒤편 매화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와주세요. 춘심은 쪽지를 품에 안은 채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은 조용히 뛰었고 손끝은 여전히 붉은 실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햇살이 기와를 스치는 소리마저 멍하게 들렸다. 그녀는 3단 거울 앞에 다시 앉아 붓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무엇을 느끼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튀어오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정고가 지나자 상철이 서재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변함없는 표정, 입은 말랐고 손에는 옛 문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상공, 점심 드십시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앞, 그들 사이엔 늘 그랬듯 2개의 그릇과 한 조각의 침묵만 놓여 있었다. 이 방앗간 뒤편에 매화가 핀다더이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상철은 젓가락을 들고 멈칫했다. 그러나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보민이 당연한 일이요. 그 말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떨어졌고 춘심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매화 얘기는 어쩌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끝이었는데 그것마저 잘렸다. 그날 식사는 밥보다 그의 무관심으로 더 배가 불러왔다. 밤이 되었다. 종각 너머로 마지막 종소리가 퍼질 무렵 춘심은 마치 누군가 끌어당기듯 옷고름을 맸다. 겹겹의 저고리와 속치마, 외투를 걸치고 얼굴엔 하얀 천으로 가린 얇은 가리개를 둘렀다. 문을 열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서글펐으나 어쩌면 처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한 눈빛이었다. 밖은 고요했다. 별빛마저 구름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조용히 신은 후 안채를 빠져나와 담장 너머 골목을 향해 걸었다. 방앗간까지 가는 길. 그 고갯마루는 시바디 고개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혼자 걷는 여인을 보면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등진 채 걸었다. 방앗간 뒤편. 매화나무 아래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은은한 불빛은 춘심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했고 나무 그림자는 바람에 따라 가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등불 옆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백발이 섞인 관모, 무릎까지 내려오는 포파오, 그리고 나무 지팡이, 그는 분명 양반이었다. 춘심 아씨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다고 단정했으나 어딘가 무너진 듯 부드러웠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만 건넸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겁내지 마시오. 아씨께 손을 대려는 것이 아니오. 그 말에 그녀는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늙었지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된 눈빛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있던 조그마한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그대에게 준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소망뿐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작게 접힌 편지와 함께 작은 유리병 하나, 그리고 반쯤 다른 매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건 3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에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2번째로 그 마음을 꺼낸 것이오. 춘심은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입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다. 그대 눈엔 말 못할 울음이 담겨 있소. 예전에 그녀도 그랬지요.
바람이 불었다. 매화향이 퍼졌고 등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춘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말없이 상자를 다시 닫고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어딘가는 분명히 울기 위해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춘심은 예전과 같이 침상에 누워 있었으나 이불 속 온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손끝에 남은 나무 상자의 감촉이 자꾸만 생각을 깨웠다. 그녀는 열어보지 않은 편지를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저 품고만 있었을 뿐 읽을 용기도 읽지 않을 이유도 분명치 않았다. 다만 유리병 안에 담긴 붉은 액체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한 귀퉁이가 서서히 흔들렸다. 무엇이 담긴 것인지도 모르는 그것을 왜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 안엔 향 하나가 타고 있었다. 아침 일찍 문 밖에 놓인 향 앞에 상철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이 향은 제주의 백단향이라오. 무겁지 않고 오래가니 규방의 공기와 어울릴 듯하여 남깁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것은 열이 넘는 혼례 이후 처음 받은 그의 손글씨였다. 짧은 문장이었으나 그녀는 12번을 넘게 읽었다. 그리고 매번 속으로 되뇌했다. 이 사람도 혹시 조금은 생각해주는 걸까? 그러나 그날 저녁 상철은 다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고 향기만 방 안을 맴돌았다. 그 시각 담장 너머의 작은 정자, 거기서 최진사는 매화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노인의 손끝은 떨렸고 눈빛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다. 그 아이는 결국 울지 않더군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응답은 없었다. 그의 앞에는 편지 하나와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수묵으로 그린 여인의 뒷모습, 짧고 정제된 선으로만 그려진 그 그림은 어딘지 모르게 춘심과 닮아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상철은 등불을 껐다. 그는 조용히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정원 쪽으로 걸어다가는 춘심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던 그녀의 옷자락, 머리 위로 피어오르던 향기. 그는 자문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아챈 걸까?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몸으로 그 감정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유년 시절부터 그는 감정을 정리하는 법은 배웠어도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결혼식 날 밤 춘심의 떨리는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웠다. 자신이 그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후 매일 밤이 그 두려움의 반복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너무 늦은 것인가? 그 시각 춘심은 유리병을 등지고 처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것은 그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지금 외롭다면 누군가 이 세상에 그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결코 훌륭한 남자가 아니오. 그러나 그대의 정적 속 울음을 듣고 오래전에 내가 떠올랐소. 그때도 나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해 한 사람을 잃었소.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바랐소.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덮었다. 눈물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는 이해받았다는 감각에 의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은 맑았고 저 멀리 방앗간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순간 누군가 담장 너머에서 하얀 천을 던졌다. 그것은 살랑이며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경계심에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담장 너머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한 줄의 시구가 적혀 있었다. 꽃은 핀다 해도 향은 멀리 가지 못하니 그리움은 늘 그 자리.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봄비가 내리기 위해 시작한 날이었다. 장독대 위로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고 규방의 문풍지에서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춘심은 그날따라 머리를 낮게 틀고 매화 목걸이를 감싼 상자를 꺼냈다. 아직 목에 걸어보진 않았지만 손끝으로 닦으며 몇 번이고 생각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토록 조심스레 닦게 되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상철 곁에 있었다. 혼례 이후 16밤이 지났지만 그와의 대화는 고작 3마디를 넘지 않았다. 다만 어제 저녁 그는 뜻밖에도 물었다. 자해? 요즘 낮에 밖을 자주 나가시는 듯하오. 그 말에 그녀는 멈칫했다. 상철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동자 너머 어딘가에 날카로운 빛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매화가 좋아서입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의 발걸음은 더욱 조용해졌고 밤에는 등불도 켜지지 않았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 하나가 퍼지기 위해 시작했다. 방앗간 뒤편 매화밭에 귀신이 나타난다더니 아무래도 그게 사람인가 봐. 그쪽에서 밤마다 등불이 깜빡인다더구먼. 최진사 댁도 요즘 수상하다오. 늦은 밤까지 누가 드나드는 듯하고 말이지. 춘심은 그런 소문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소문이란 건 귀보다 마음으로 먼저 스며드는 법.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시 반갓간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의 기척이 먼저 느껴졌다. 방앗간 옆 좁은 길, 검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담장 뒤에 숨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두 눈만 번뜩였다. 춘심이 다가가자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 찰나 땅에 떨어진 한 조각 종이가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대는 죄 없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소.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껴안은 차에 다시 걸음을 돌렸다. 마음속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이상한 감정의 혼란이 뒤섞였다. 그 시각 상철은 안채에서 하인을 불러 물었다. 오늘도 부인이 나갔는가?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나으리, 낮에 잠깐. 그리고 해질 무렵에도 저쪽 방앗간 뒷길로. 상철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았다. 그 붓 끝에 맺힌 먹물이 종이에 번지며 한 글자가 일그러졌다. 도다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지킨 돈은 그녀에게 고통이었는가? 며칠 뒤 마을 외곽에 사는 노파 하나가 방문했다. 그녀는 집마다 찹쌀 경단을 나눠주며 소문을 흘렸다. 들었소? 저 최진사 댁이 방앗간 여편네를 후원한다더라. 그 집 양반이 혼자 산다지만 그 밤중에 여인이 혼자 다닌다는 건 말이 돼요. 소문은 순식간에 삽시간처럼 퍼져나갔다. 마을 여인들은 눈을 흘기며 아이들에게도 춘심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춘심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거리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시장에 나가도 상인들이 손짓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묵례조차 피했다. 밤이 되자 최진사는 다시 매화나무 아래에 나왔다. 그러나 그날 밤은 춘심이 오지 않았다. 그는 바람 속에서 혼잣말을 남겼다. 그대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매화를 지키겠소.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땅을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작게 피식 웃었다. 내가 또 너무 멀리 간 걸까? 그 웃음은 애틋했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회초리 같았다. 그 시각 춘심은 문풍지에 귀를 대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종이 찢어질 듯 울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모든 방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조용한 발소리. 춘심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그 앞엔 상철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방 안에 이 향을 피워도 되겠소. 춘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자신이 넘어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경계는 아직 말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벌써 그것을 죄라 불렀다. 춘심이 마지막으로 방앗간에 갔던 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다.
매화꽃은 이미 절정이 지나 바람 한 번에 송이째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앉아 떨어진 꽃잎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걸까? 그녀가 한 일이라곤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을 받은 것 뿐이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은 그녀를 향해 등을 돌렸다. 그날 춘심은 시장으로 나갔다. 집신을 사기 위함이었으나 가게 앞에 다가가자 대뜸 말했다. 그런 눈으로 집신을 보아도 발은 바뀌지 않소이다. 말뜻을 이해하기까지 잠시 걸렸다. 그러나 상인의 눈빛과 주위의 조용한 웅성거림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었다. 춘심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은 이내 눈가로 번지는 뜨거움으로 번졌다. 그날 저녁, 상철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장길을 지나 담장을 돌아 사라지기까지 그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질투였다. 아니,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예감이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잊고 있던 한 구절을 썼다. 그녀는 침묵으로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안다. 춘심은 저녁 무렵 방 안에서 한지를 태우고 있었다. 그 종이에는 오래전 그녀가 쓰다 지운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춘심 춘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태웠다. 더 이상 그 이름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란 예감 때문이었다. 이름이란 누군가가 불러줄 때야 의미가 생기는 법이니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다. 아이였다. 동네에서 심부름을 도는 아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마님께 전해달라 타더이다. 하얀 갓을 쓰신 양반께서. 춘심은 봉투를 받아서 들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짧은 시 한 줄과 말린 매화꽃 세 송이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꽃을 꺾었다 하여 그 꽃이 스스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 말하지 마시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번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밤이 되어 상철은 향 대신 술병을 꺼냈다. 그는 오래도록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고 고요한 밤중에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그녀가 먼저 마음을 준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만이 없는 혼례였던 걸까? 그는 붓을 꺼내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쓰려고 했으나 이번엔 아무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붓끝은 종이 위를 맴돌다 매화처럼 뚝 떨어졌다. 그날 밤 최진사의 집에는 등불이 켜지지 않았다. 매일 밤처럼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던 그도 오늘은 앉지 않았다. 하인이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야. 이미 너무 많은 눈이 그녀를 겨누고 있거든. 그는 매화차를 따르며 자신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그저 봄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장면, 춘심은 등불을 끈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말라붙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심장 근처에는 그 말린 매화 세 송이가 곱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꺾이지 않았소. 그저 바람이 불었을 뿐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침묵을 찢는 듯한 울림이 되었다. 춘심은 오늘따라 화장했다. 오래전 혼례날 썼던 연지를 꺼내보래 조심스레 문질렀다. 그러나 손끝은 자꾸만 흔들려 연지가 얼룩처럼 번졌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로 도대체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단 말인가?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으나 눈빛엔 아무도 알 수 없는 멍이 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골목 어귀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춘심이 물을 길어오던 중 우물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항아리가 깨졌다. 조용하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전현 때문이다. 물에 손도 대지 말게 하오. 한 여인이 찬물을 춘심의 치마 쪽으로 튀겼다. 그녀는 놀라기도 전에 등 뒤에서 누군가가 밀쳐왔다.
넘어진 춘심은 땅에 손을 짚었고 그 손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 닿았다. 피가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피 묻은 손을 침에 감쌌다. 아무 말도 못하겠소. 또 다른 여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잘난 척 마시고 다시 매화나무 밑에나 가시오. 거기서야 양반이 곁에 서주시겠지. 그 말에 여인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고 춘심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그날 저녁 상철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도록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으리, 찬바람이 심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최진사의 필체로 된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소. 오직 봄을 보고자 한 내 과욕이 문제였을 뿐이요. 그 글을 읽고 난 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그 종이를 불에 넣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접어 옷기단에 조용히 넣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밤중 춘심은 방 안에서 창을 닫으려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 담 너머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 춘심에는 말이야. 밤마다 최진사다에게 드나든다더라. 혼례만 치렀지. 정실 소임도 못했다더군. 그 남정네가 어떤 사정인지 혹시 그쪽이 아닌 건지도 몰라.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손이 창틀을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다. 그 말들, 그것은 거짓이면서도 상상 가능한 진실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귀에 남은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각 최진사는 병풍 뒤에 앉아 있었다. 매화를 그리려 했지만 붓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 말했다. 그 아이에게 더는 편지를 전하지 마라. 그리하되 그녀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하인은 놀라 물었다. 왜? 나으리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다. 마음은 그대로다. 다만 내 마음이 그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지.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있더구나. 그날 밤 상철은 침상에 누운 춘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춘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그대에게 묻고 싶소. 내 곁에 있는 이유가 아직 남아 있소이까?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는 무너진 슬픔과 억눌린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혼례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벽이었습니다. 그 말에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향한 칼날보다 더 아픈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춘심은 바깥을 나서지 않았다. 상처가 가시지 않은 손은 붕대로 감싸였고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매와 새송이를 담은 작은 종지를 바라보았다. 꽃은 아무 잘못도 없다. 꺾은 손이 문제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매화를 매일 다른 위치에 옮겼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그늘진 벽 밑, 때론 자신의 베갯머리 옆으로. 그러나 꽃은 어느 자리에서도 더는 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상철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나으리, 사토께서 내일 가문 출석 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하인이 조심스레 말하자 상철의 얼굴빛이 굳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최진사와 춘심에 대한 소문이 관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그는 서랍을 열어 아직도 태우지 못한 그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 종이 끝엔 마치 오래전 물기에 젖었던 듯한 흔적이 번져 있었다. 마치 눈물이 스민 듯한 자국. 같은 시각 최진사는 하인을 불러 혼자 말을 전하라고 했다. 그 내용은 단 하나. 내일 사토께 나의 소신을 직접 밝히겠다. 하인이 놀라 말했다. 그리하시면 나리의 신분에 금이 갑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금은 이미 내 마음에 갔지. 이제 그걸 입으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다. 다음날 아침
관에서 파견된 마부가 최진사의 집 앞에 멈췄다. 말 한 마리가 불안하게 발굽을 찍고 있었고 하인은 조용히 문을 열어 그를 맞았다. 최진사는 갓을 벗고 흰 비단 포로 머리를 감싼 채 마루에 나섰다. 그는 입맞춤조차 하지 않은 혼례에 대해 그리고 그 여인이 받은 부당한 시선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내 입으로 밝히겠다. 그녀는 내 여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잠시 스며든 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사또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 말은 증언으로 남겠소. 그러나 그녀에겐 아무런 혐의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소. 최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이었다. 한편 춘심은 그 모든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마루에 홀로 앉았다. 달빛이 맑게 비추는 밤, 머리를 풀고 앉은 그녀는 마치 혼례 전날의 소녀 같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상철이 나왔다.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나와 처음 눈 맞추던 날이 기억납니다. 춘심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전 죽은 꽃잎이 다시 흙 위에 놓이는 듯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그날 그대는 묻지 않았소. 나의 마음을, 나의 병을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었소. 춘심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낮고 더 깊은 울림으로 나왔다. 그건 그저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으려 했기 때문이었소. 그리고 이어진 침묵, 그 침묵은 짧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침묵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달빛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누굴 용서하지 않았고 누구도 누굴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춘심의 방문 앞에는 하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매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꽃은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 곁에서 피기를 원했을 뿐이오. 춘심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다만 그 꽃을 품에 안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정경은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고 매화향만 흐릿하게 공기를 적셨다. 춘심은 작은 등불을 켜고 글씨 없이 한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려고 했지만 종이는 한참 동안 그저 하얗게만 남아 있었다. 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저 하얀 종이만큼이나 텅 비었소.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등불을 끄려다 멈칫했다. 그 불빛이 꺼지면 자신 역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상철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그녀가 혼례날 사용했던 머리 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오래전 그의 어머니가 전해준 물건이었다. 그는 자문했다. 나는 이 여인을 정녕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가? 그의 눈에 처음으로 후회가 떠올랐다. 그 후회는 죄책감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 여인의 손을 놓고도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한 남자의 무능함이었다. 이튿날 새벽, 춘심은 관에서 온 광이 구한지 한 명과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 기반에서 최진사의 시를 바치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댄 정말로 그에게 마음이 없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눈길에 떨림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이오. 춘심은 말없이 그 여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엔 다 타버린 초의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묻는다. 그 상처는 언제 생겼소? 광희는 웃는다. 기다리는 사람은 등불을 오래 켜두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저녁, 춘심은 최진사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다. 한 줄짜리 짧은 글이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마음도 지니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접어 매화나무 아래 묻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꽃을 향해 가지 않았고 다시는 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상철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군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밤만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소. 춘심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상철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혼례 이후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많소. 나는 내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이유가 항상 무서웠소. 그대는 너무 아름다웠기에 나 자신이 깨질까 두려웠소. 그의 고백은 오열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었다. 그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조심히 다시 붙이려는 손끝의 떨림 같았다. 춘심은 아주 천천히 그 앞에 앉았다. 그대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듯 나도 내 안의 울음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소.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두 그림자가 나란히 마주선 채 길게 벽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춘심은 상철의 어깨 위에 이마를 기댔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고통을 알아채는 시작에 가까웠다. 춘심은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긴 밤을 통째로 뒤척이지 않고 지나 보낸 것은 몇 달 만이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햇살이 내려앉고 그 손끝은 베개신 위에 놓인 붉은 비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비녀는 바로 상철이 전날 조용히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첫날 밤을 앞두고 미처 꺼내지 못했던 혼례용 비녀,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었다. 이제야 당신 손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요. 그 짧은 문장은 이전 어느 말보다도 무겁고 진심 어린 사과였다. 춘심은 그 비녀를 머리에 꽂지 않았다. 대신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흙에 반쯤 꽂았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용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고 무렵 마을에 이방, 리방이 도착했다. 관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시문을 들고 이방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최진사 나리께서 강제로 외직 환청으로 좌천되셨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 사람들보다도 상철과 춘심에 더 충격이었다. 최진사가 직접 입을 다물고 떠났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감추며 끝내 책임을 홀로 안고 갔다는 것이었다. 춘심은 그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창밖의 매화만 바라보았다. 그이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려 애댔구나.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날 밤 춘심은 오랜만에 종이에 글을 적었다. 그 글은 상철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나는 여인의 이름으로 태어났고 가문의 딸로 혼례를 올렸고 아내의 신분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춘심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누구의 여인도 아닌 나의 손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삶. 그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아닐까? 그녀는 글을 다 쓰고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비녀가 꽂힌 매화나무 아래로 나가 그 편지를 비녀 아래 묻었다. 상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마루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도 말도 걸지 않았다. 대신 작은 찻잔을 들고 그녀가 돌아올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 잔 안에는 따뜻한 매실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잔 옆에는 조용히 놓인 두 번째 종이 쪽집.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 삶을 가장 먼저 응원하는 자가 되리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존중의 약속, 그리고 서로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용히 춘심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지닌 존재로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 머리에 붉은 비녀를 꽂았다. 이제는 그것이 혼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도록 피지 않던 매화가 마침내 밤에도 피어나는 순간처럼 조용하고도 단단했다. 초봄의 끝자락 어느새 마을에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매화는 져가고 3번 나무가 흐드러지기 위해 시작할 무렵
상철은 아침부터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관청의 기록관리서리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상공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춘심댁에 관한 옛 기록이 관문서에 남아있더이다. 그 말에 상철의 손이 멈췄다. 혹시 그 이름이 광희첩이 있습니까? 예. 15해 전 매화로 기녀명단 중 하나였사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단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춘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가 어쩌면 막연히 짐작은 했지만 확신하지 않으려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말없이 자신을 이해하여 준 날들, 자신이 침묵으로 무시했던 시간이 모두 그 고요한 수치심 위에 쌓인 것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속이 타들어갔다. 이튿날 광해 익명의 유서서 한 장이 도착했다. 그 유서는 정갈한 글씨체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춘심은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의 판단 아래 설 이유도 없소.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것이며 그것이 죄라면 죄를 묻기 전에 세상의 이중잣대를 먼저 끊어내시오. 관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퍼지기 위해 시작했다. 춘심이 기생이었대. 그걸 숨기고 혼례를 올렸다니. 마침내 이방은 상처를 찾아왔다. 상공, 아내의 출신에 관한 관청 기록이 확실해졌습니다. 양반 체면상 혼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죽은 듯 침잠되어 있었고 손끝은 말없이 자신의 관직 도장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체면이란 이름으로 나는 나보다 고운 사람을 내칠 수는 없소. 그 시각 춘심은 마을 밖 매화로 예터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무너진 기둥들만 남았고 당시 기녀들이 머물던 작은 연못자리엔 있기만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옛물 위에 손을 담갔다. 그 시절에 나는 누구에게도 나로 불리지 못했지. 다만 웃어야 했고 울어선 안 됐고 몸이 아닌 마음은 언제나 숨겨야 했어. 그 순간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연못 물결 위에 잔상처럼 남았다. 밤이 되자 상철은 춘심을 찾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화로의 예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연못께 놓인 하나의 천조각과 비녀를 발견했다. 천엔 붉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 길을 떠나리. 그 순간 상철의 무릎이 꺾이며 진을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그 입가에서 묵음처럼 떠오른 한마디, 춘심아, 그대가 그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는 것이구나. 춘심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마을은 소문으로 뒤덮였지만 정작 상철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이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매화로 폐허를 돌았다. 그곳엔 여전히 비녀 하나와 편지 조각이 남아 있었고 상철은 그 앞에 종이와 붓, 작은 매화차 한 잔을 놓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매일 당신의 자리를 준비할 것이오. 한편 춘심은 연분홍 고개 헌보계를 넘어 북쪽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엔 한때 그녀와 함께 매화로에 있었던 하늙은 기녀 양분이 살고 있었다. 양분은 놀랐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다시 볼 줄은 설마 도망친 개냐.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묵은 천에 손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해서요. 누구의 부인도 아닌, 누구의 그늘도 아닌 사람으로요. 양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무엇을 할 셈이냐. 아이들을 가르치려 해요. 글과 말, 그리고 마음을. 며칠 후 춘심은 작은 초가를 얻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한 글자 한 글자에 과거를 품은 따뜻함이 묻어났다. 한 소녀가 물었다. 선생님도 홀롤레를 하셨나요? 춘심은 웃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붓을 들고 이렇게 적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는 것이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구나. 가끔은 서로 등을 보이며
걷는 사랑도 있는 법이란다. 그 말에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춘심은 그 순간 자신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상철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화로 페어저를 찾았다. 그가 들고 온 종이에는 매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없는 날, 내 하루는 아직 당신의 그림자에 젖어 있소. 그대가 내게서 떠났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대에게서 떠날 줄을 모르오. 그 편지들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비녀 아래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맞췄다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춘심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는 길이었기에 그해 늦봄 춘심은 우연히 한 행상에게서 한 장의 종이를 받았다. 그 종이엔 익숙한 필체의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연분홍 고개를 넘는 사람은 많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만 기다리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춘심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수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머리에 다시 비녀를 꽂았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존엄과 과거를 함께 꿰매어 다시 세운 마음의 장식이었다. 어느 맑은 아침 아이들이 떠들며 조약돌을 모으던 그 시각 춘심은 교실에 들어오는 낯익은 발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최진사 늙은 귀공자, 옛 매화로의 단골, 그리고 춘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양반. 오랜만이요. 춘심 소저. 아니, 이제는 선생이 되었겠구려. 그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어딘가 쓸쓸한 경계심이 엿보였다. 춘심은 무릎을 곧게 세우고 인사를 올렸다. 이제 저는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사옵니다. 이곳에선 그저 작은 글방의 여인일 뿐입니다. 최진사는 조용히 책상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왔다는 걸 상철은 모르고 있소.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그가 내민 것은 작으나마나 함 속엔 상철의 필체로 된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가 매화로에 두고 간 글들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매일 그 자리를 찾았소. 춘심은 말이 없었다. 손끝이 봉투를 스치기만 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최진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춘심 소저. 그대는 과거를 잊으려 하나 과거는 그대를 놓지 않소. 누군가에게 그대는 지금도 기다림의 이유일 수 있소이다. 그날 밤 춘심은 촛불 앞에 앉아 함을 열었다. 편지 하나, 둘, 그리고 12번째 편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비녀를 뽑아 글을 눌러 고이 눕히고 한 줄을 따라 읽었다. 그대가 내 곁에 없을수록 나는 더 또렷이 그대의 숨결을 기억하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녀는 손끝으로 촉의 온도를 느꼈다. 그리고 오래전 혼례 첫날 밤 입술조차 닿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다. 이튿날 춘심은 아이들을 조용히 앉히고 말했다. 오늘은 글이 아니라 마음을 배울 시간이란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그리움보단 믿음이란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누구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그 말에 춘심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나 자신이 나를 기다릴 줄을 몰랐던 적이 있단다. 그날 밤 마을 뒷산의 매화가 다시 피었다. 그것은 춘심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매화꽃이었다. 춘심은 산자락에 올라 그 나무 아래 앉았다. 손엔 상철의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눈은 멀리 연분홍 고개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디론가 마음을 보내듯 한숨을 뱉고 다시 자리를 정리하고 내려왔다. 아직 돌아갈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매화였고 그녀는 그의 봄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았소. 상철은 오래된 매화로 지붕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그곳을 지켰다. 편지 한 장, 차 한 잔, 그리고 묵묵한 기다림.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매화로 뒤편의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붓과 먹, 혼례 때 입었던 옷들, 그리고 찢긴 족자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족자를 꺼냈다. 반으로 찢어진 족자의 한쪽엔 연, 다른 쪽엔 신만의 하엄야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내 마음은 이미 저 너머에 두었거늘 몸만 남아 이곳을 맴돌고 있었구려. 같은 시각 춘심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엔 편지와 비녀, 그리고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꽃은 오늘 아침 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두고 간 하얀 매화꽃이었다. 이곳은 좋지만 내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중 14번째 편지에 멈췄다. 그대가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좋소? 다만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요. 그 문장에서 춘심은 비로소 그가 바란 것은 소유가 아닌 이해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상철은 처음으로 매화로의 기둥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혼례 첫날 밤의 춘심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고 그는 그 뒤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대가 두려워할 틈도 없이 내가 먼저 등을 돌렸던 것이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깬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그날 아침 춘심은 향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제게 숨을 쉴 틈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걸어야 할 길이 있나 봅니다. 양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리운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것이 남았구나.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보따리 하나와 편지 다발, 그리고 비녀 하나만을 챙겼다. 연분홍 고개 아래 다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춘심은 새벽녘 연분홍 고개를 넘었다. 발 아래 습한 이슬이 한복 자락을 적셨고 그녀의 손엔 상철의 편지 14장과 찢어진 족자의 반쪽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고가의 너머엔 그가 매일 자신을 기다린 자리가 있었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떨림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그 시각 상철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여느 날과 달리 그는 편지를 접지 않았다. 그대가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오늘로 기다림을 멈추겠소. 하지만 이 편지는 그대가 오기 전에는 태우지 않겠소. 그는 촛불 옆에 편지를 세워두고 매화로의 뜰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돌무더기 사이에 떨어진 비녀 조각을 줍고 벗겨진 기둥에 닦이지 않은 때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오늘은 무엇인가 끝나거나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정고 무렵 춘심은 드디어 매화로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엔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편지를 놓고 족자의 반쪽을 펼쳤다. 그리고 그가 두고 간 글의 반대편에 나머지 반쪽을 조심스레 맞댔다. 연심리한 시인, 오래전 혼산날, 그들이 함께 걸었던 족자의 글씨가 완성되었다. 춘심은 기둥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제야 읽을 수 있네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음을. 그때 매화로 뒤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상철이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다. 상철 나으리. 춘심, 그대가 말은 끝맺지 못한 채 둘 사이엔 오래 묵은 눈물이 먼저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용서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다. 다만 그가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그녀는 그의 손 위에 비녀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침묵도 나의 상처도. 그날 저녁 매화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나누는 모습이 그 아래 어른거렸다. 그날의 침묵은 과거와 달리 두려움의 침묵이 아닌
평온의 침묵이었다. 매화로에서 함께한 첫날 밤 이후 춘심과 상철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지만 세상은 아직 두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화로의 여인이 드나든다지 옛날 매화로 기생이라던데 대감댁 서방이랑 함께 산다더군. 아이고, 아씨들은 다 문 닫고 있어. 흉하잖아. 상철은 그 말들이 창문 바람 틈처럼 밀려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춘심은 몰랐지만 상철의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왔다. 봉투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귀가하라. 상철은 봉투를 불 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러나 춘심은 그의 손끝 떨림을 눈치챘다. 누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상철 나으리. 아무것도 아니란 말. 그 말, 이젠 하지 마십시오. 춘심의 음성엔 조용하지만 단호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정말 저와 함께 걷고 싶은 겁니까? 상철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대를 붙잡고 싶지만 세상은 아직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지 않는구려. 그날 밤 춘심은 홀로 매화로를 나섰다. 하얀 저고리 위에 두르던 파란 겉옷을 벗고 편지와 비녀만 남긴 채 연분홍 고개를 다시 넘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매화로의 등불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튿날 상철은 매화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비녀를 집어들고 편지를 펼쳤다. 나는 그대를 용서했지만 그대는 세상을 두려워했고 나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살 순 없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순간 상철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수없이 자리를 지키던 그가 처음으로 그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며칠 뒤 매화로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등불도 꺼졌고 마루엔 낙엽만 뒹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그 여인 다시 떠났대. 그 서방도 안 보인다. 한때 피던 매화는 결국 바람에 젖는구나. 춘심은 다시 양분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뒷마당의 작은 꽃밭을 돌보며 무건수행처럼 하루를 보냈다. 양분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춘심의 눈동자에 여전히 매화로의 등불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철은 종가로 돌아갔다. 가문은 침묵했지만 그의 책상엔 무거운 기운이 눌러앉아 있었다. 그는 낮엔 서책을 펴고 밤이면 다시 족자를 꺼냈다. 찢긴 연심 족자는 여전히 반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그 틈을 따라가며 말했다. 그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등을 돌렸던 것이구나. 그날 밤 둘은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같은 달을 올려다봤다. 춘심은 뒷마당에서 손등에 물을 뿌리며 하늘을 보았고 상철은 서재 창가에 기대어 종이에 무언가를 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저 달은 그대가 있는 곳에도 뜨겠지요. 며칠 후 양부는 마을 장터에 다녀오며 작은 말을 건넸다. 매화로 이제 철거한대요. 누가 그리 결정했대요. 누가 아니라 세월이 그런걸요.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붓을 들어 한 줄을 써 내려갔다. 내가 머문 자리는 아직도 그대가 지키는가? 그 문장은 어디로도 보내지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접혀 들어갔다. 상철은 다시 매화로를 찾았다. 허물어진 기둥 사이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등불은 없었으며 그녀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바람이 불었고 바람이 지나가자 붉은 비녀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는 그 비녀를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자신의 소매 안에 넣었다. 비록 그대를 붙잡지 못했지만 그대가 남긴 옹이는 내가 간직하리다. 춘심은 봄이 오기 전 향분에게 작은 상자를 남겼다. 그 안엔 비녀와 족자의 반쪽,
그리고 편지 14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혹여 그가 이곳을 다시 찾는 날이 있다면 이 상자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젠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지 않았다. 떠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저 그녀는 그 기다림에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한 것뿐이었다. 봄도 지나고 여름도 덧없이 흘렀다. 양분의 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오래된 연등 하나와 춘심이 남긴 상자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상철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의 서당으로 내려갔다. 한양의 모든 것은 그에게 부담이었고 그는 작은 고을의 물을 느린 시간 속에 자신을 묻고자 했다. 새로운 서당 마당에 들어서던 날 아이들이 떠드는 틈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다. 선비님, 오늘도 춘심마마께 편지 읽어드려야죠. 그분은 우리랑은 다른 분이야. 꽃처럼 조용하거든. 상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서당 뒷동산을 거닐던 그는 작은 기와집 앞을 지나다 문득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책을 펼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시선이 겹쳤다. 곤심!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여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서당에서 오셨다면 들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투는 공손했고 과거의 익숙한 말투와는 달랐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몰라보는 것 같았다. 상철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소생은 먼 길을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그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오. 춘심은 조용히 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얼굴보다 마음이 더 낯설어집니다. 그 말엔 깊은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양분의 집을 찾아갔다. 양분은 그를 알아보고 무거운 얼굴로 그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그 여인은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혹여 나중에 당신이 올까 하여 맡아두었습니다. 상철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14장의 편지, 찢어진 족자, 그리고 그녀가 항상 꽂고 다니던 붉은 비녀가 고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들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한 장, 또 한 장, 모두 그의 고백보다 깊고 그의 침묵보다도 뼈아픈 이야기들이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춘심이여, 그대가 나를 몰라도 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대를 마주한 것 같소. 그날 저녁 상철은 다시 기와집 앞에 섰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춘심은 문을 열고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의 놀람은 없었다. 다만 깊은 잔잔함과 오래된 파문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가 더 소중합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그날 밤 기와집 안엔 작은 등불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처럼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말보다 눈빛과 손끝의 떨림이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조용한 기와집 안, 등불 아래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다. 긴 시간이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그들의 눈빛엔 오랜 생과사의 흐름이 고여 있었다. 춘심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대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는 올 거라 믿었는지도 모르지요.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대를 이해했다고 착각했소. 그러나 이제야 알겠소. 그대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소. 침묵이 한 번 더 흐른다. 오래된 족자가 다시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반으로 찢어진 그 족자 위에 춘심은 다른 반쪽을 꺼내 조심스럽게 맞췄다. 연심 리안 신. 그 붓글씨는 찢겨 있었어도 이제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었다.
춘심의 음성은 낮고 따뜻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세월은 참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젊은 날의 몸, 순진한 마음, 그리고 미련 없는 사랑까지도요. 상철은 말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온기라도 나누며 살아도 되지 않겠소. 그녀는 대답 대신 비녀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더는 내 머리에 있을 것이 아니니 그대의 기억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순간 외풍이 등불을 새우르륵 꺼뜨렸다. 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은 불빛보다 더 또렷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곤 했다. 그 여인 다시 떠났대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고 선비 하나와 한 것이라더군. 어디로 갔냐고 글쎄. 다들 말은 안 해요. 그 둘 무슨 연을 맺었는진 모르겠지만 서로를 닮은 눈빛이었어요. 몇 년 후 작은 강가에 자리한 서재에는 한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여인은 글씨를 가르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땐 항상 손끝에 힘이 실렸고 그 남자는 바깥의 나무에 비녀를 걸어두고 가끔 그걸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삶 속에 늦게나마 도착한 손님처럼 머물렀다. 그리고 그 온기는 늦가을 햇살처럼 오래 남았다.